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 넣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판단을 못 하시니까요. 이제 재산 관리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아직 내 통장 숫자를 다 알고 있어. 내 건물 등기번호도 외우고 있고.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치매가 아니야. 경도인지 장애야. 그리고 그게 내 결정권을 네가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저는 한서윤입니다. 올해로 76이지요. 아들이 법원에 서류를 넣었다는 말을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윤 약사님이라고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지요. 처방전을 들고 오는 사람마다 얼굴을 기억했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 모든 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계산 실수 한 번 없었고, 약 봉투에 날짜와 복약 메모를 직접 적는 습관도 그때 몸에 밴 것이었지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이니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35년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제가 35년을 지킨 약국 건물 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외롭지 않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약을 챙기고 가계부를 쓰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으니까요. 저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 흔들린 건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나왔다고,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냥 더 꼼꼼히 적으면 된다고 결론을 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서울에서 보험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전화를 받더니 잠깐 침묵하다가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치매 전 단계 아니에요? 제가 내려갈게요.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걱정이 진심이라고 믿었지요. 아들이 달려오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주말에 내려온 민혁이는 다정했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효자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요즘 노인들 금융 사기 많이 당한대요. 카드 관리 같은 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엄마 힘드실까 봐서요. 저는 잠시 그 말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먼저였지요. 그런데 며칠 뒤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으려는데 이용 제한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잔액이 부족할 리 없었지요.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왜 막혀 있었을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카드 이용 제한, 내가 한 게 아님, 확인 필요라고. 손글씨는 작지만 또렷했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말이 자꾸 맴돌았지요. 엄마 힘드실까 봐서요. 처음엔 고마웠던 그 말이 다시 들으니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그가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것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아직도 약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님 얼굴도 기억했고 숫자도 계산할 수 있었지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제 삶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지요. 아들이 이미 2달 전부터 법무사 사무소를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을. 제 건물이 그의 대출 담보로 조용히 묶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단서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읽히고 있었다는 것을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모르는 채로. 그 이후로 민혁이는 자주 내려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보험일이 바쁠 텐데도 꼬박꼬박 내려왔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참 효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올 때마다 꼭 한 가지씩 챙겼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받아가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하거나 건물 관리비가 어디서 나가는지를 물어봤지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쌓이고 나니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서류 사본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줄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물어보면 또 다음에 준다고 했지요. 저는 수첩에 날짜마다 적었습니다. 사본 요청 미이행이라고요. 1번, 2번, 3번.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민혁이가 꺼낸 말이 있었지요. 엄마, 성년후견인 제도 알아요? 엄마처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재산 관리를 공식으로 누군가가 맡는 거예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는 화제를 돌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지요. 법무사 사무소 발신이었습니다. 안에는 성년후견인 신청사전 상담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수신인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인해야 한다고 몸이 먼저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달라고 했지요.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고 저는 꼼꼼히 훑었습니다. 숫자는 읽혔고 날짜는 기억됐지요. 그런데 한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담보 설정이라는 항목이었지요.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령자 금융보호팀에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윤아린이라는 직원을 만났지요. 그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가족분이 금융 관련 서류를 대신 처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들이 몇 가지 서류에 사인 받아갔어요. 보험 서류라고 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어요. 위임장을 통해 처리된 건데요. 어르신이 직접 위임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달 전 민혁이가 보험 서류라며 사인을 받아간 날과 설정일이 같았지요. 기억이 없어요. 어르신, 지금부터 기록을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날짜, 서명하신 서류 이름, 아드님과 나누신 대화 내용, 기억나시는 것 전부요. 저는 이미 수첩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윤아린 직원이 그것을 보고 작게 말했지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르신, 은행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했습니다. 창피했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언가 선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잘 끼어들지 못합니다. 자식이 챙겨준다고 하면 고마운 거고,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 미덥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효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믿음이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2달을 다시 훑었지요. 카드 제한, 서류 사인, 후견인 언급, 담보 설정. 하나하나는 흘려들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에 쌓인 날짜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 선이 되었지요. 저는 그날 밤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고. 이건 아들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저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문제였지요. 기록은 있었습니다. 날짜도 내용도 전부 적혀 있었지요. 이제 그 기록을 들고 어딘가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기록을 들고 찾아간 곳은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안내문을 보낸 곳이었지요. 담당자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가족이 먼저 요청한 것이고 본인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요. 막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법원 신문에서 본인 능력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입증. 내가 제정신이라는 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76살 약사가 아들 앞에서, 판사 앞에서 내가 아직 나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35년 동안 남의 처방전을 검토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노인 법률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요.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비슷했어요. 이미 담보가 설정된 건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고 후견 신문은 또 별개의 절차라고요.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 얘기가 나왔지요.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묶여 있었지요. 내 돈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인데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덫이라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자산이 클수록 그것을 빌미로 움직임을 막아버리면 당사자는 꼼짝을 못하게 되는 구조였지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더욱이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법무사, 복지과, 상담 내용,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었지요.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였지요. 아들 때문에 법원을 알아보고 아들 때문에 복지과를 찾아다니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민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은행이랑 구청 좀 다녀왔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내 일 챙기러.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히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괜히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제 발로 제 일을 보러 다니는 게 괜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아직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사도 복지과도 결국 혼자서는 막기 어렵다는 말을 돌려서 한 셈이었지요. 신문기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담보는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아들은 제가 움직이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민혁이 하나뿐이었고, 오래된 지인들은 이미 흩어진 지 오래였지요. 약국 문을 닫고 나서 세상과의 접점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때 수첩의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고령자 금융보호팀으로 연결해줬던 그날, 담당 직원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적혀 있었지요. 기록을 모으세요. 날짜, 서명한 서류 이름, 나눈 대화 내용, 기억나는 것 전부요. 그게 나중에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그 직원은 저를 가엾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당사자로 대했지요. 설명할 때 느리게 기다려주면서 같은 눈높이로 앉아서 말했습니다. 노인이라서 천천히 말해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히 전달하려는 태도였지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그날 밤에야 알았지요. 아무도 그 말을 먼저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하소연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적어온 수첩을 들고 날짜와 금액과 서류 이름이 담긴 기록을 들고 그것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러 가는 것이었지요. 기록은 있었습니다. 싸울 이유도 있었지요. 이제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었지요. 6개월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날짜마다 적혀 있는 메모들, 민혁이가 다녀간 날, 서류에 사인한 날, 카드가 막힌 날, 담보 설정일과 겹치는 날. 혼자 들여다볼 때는 그냥 낡은 수첩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은행 고령자 금융보호팀 문을 열었을 때 윤아린 직원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리를 권하면서 조용히 물었지요.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뭔가 더 찾으셨나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윤아린 직원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날짜를 확인했고 담보 설정일과 서류 사인 날짜가 겹치는 부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어르신, 이게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기록하신 날짜와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면 위임 경위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누군가 제 기록을 보고 이게 맞다고 말해준 것이었지요. 35년 동안 약봉투에 메모를 남긴 습관이 이런 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아린 직원은 이상거래로 공식 등록하면 추가 담보 설정이나 자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법원 신문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거래 흐름 자료도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지요.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드님을 상대로 이런 절차를 밟는 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윤아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지요.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 정말로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신문 기일 전날 밤, 저는 약봉투 묶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지요. 은퇴하고 나서도 습관처럼 적어온 것들이었습니다. 날짜, 복약 내용, 그날 있었던 일. 어떤 날은 민혁이가 다녀갔다고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카드가 안 됐다고 적혀 있었지요. 어떤 날은 그냥 날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맑았다고요. 저는 그 봉투들을 날짜 순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법정에 들고 가기로 했지요. 신문실은 조용했습니다. 민혁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변호사가 옆에 있었지요. 판사가 먼저 저에게 물었습니다. 본인 재산 규모를 아느냐고요. 저는 수첩을 펴지 않고 말했습니다. 건물 공시지가, 예금 합계, 적금 만기일까지. 등기번호도 말했지요.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 측 변호사가 최근 기억을 자주 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약봉투 묶음을 꺼냈지요. 이게 최근 8개월치 기록입니다. 날짜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지요. 약사 35년 습관입니다. 판사가 특정 날짜를 짚었습니다. 저는 그날 봉투를 펼쳐 읽었지요. 민혁이가 서류를 가져갔고 보험 서류라고 했고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담보 설정일과 같았지요. 윤아린 직원이 제출한 거래 흐름 자료가 뒤따랐습니다. 민혁이의 투자 실패와 대출 연쇄가 기록된 자료였지요. 법정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후견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그 아이가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것도요. 그래도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다만 복수도 아니었지요. 그날 저녁 윤아린 직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어르신이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에 적었지요. 이겼다고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기록해서 이겼다고요. 후견 신청이 기각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요.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 아침이었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한동안 그냥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신탁 설정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번엔 직접 조항마다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멈추고 물어봤지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저는 이해한 다음에 사인했습니다. 사본도 2부 챙겼지요. 한 부는 가방에, 한 부는 집 서랍에 따로 넣어두었습니다. 가족 배제형 신탁이었습니다. 이미 처분은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일부는 매년 지역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기부하기로 했지요. 민혁이한테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지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지요.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움도 기대도 전부 내려놓은 것 같은요. 그 주 화요일부터 저는 치매 안심센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부자로 등록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복약 상담 재능 기부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여러 개 드시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저와 비슷했습니다. 진단서 한 장을 받아들고 갑자기 자신이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었지요.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말을 줄이고 스스로도 내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그 사람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로 시작했지요. 진단서는 병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다음 주에 수첩을 사왔다고 보여줬지요. 저는 그 수첩을 보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지요. 윤아린 직원도 가끔 센터에 들렀습니다.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기록이 이렇게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요. 나는 그냥 약사 습관대로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지요. 어느 목요일 아침, 저는 다시 약국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마른 걸레를 들고요. 한서윤 약국이라는 글씨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느렸지요. 그래도 힘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한서윤, 올해로 76이지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 화요일 다른 사람들 앞에 앉아 있지요.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찾은 것도 있었지요. 진단은 병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제가 누구인지를 바꾸지는 못했지요. 저는 여전히 꼼꼼하고, 여전히 기록하고, 여전히 결정합니다. 그걸 지키는데 76해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지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